전하, 동궁전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서 교미하는 뱀의 허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회개한 가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사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찬란한 업적과 왕실의 지엄한 위엄이 며느리의 은밀한 처소에서 쏟아져 나온 흉측하고 기괴한 주술 도구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그 누구보다 중시했던 세종. 귀신이나 미신 따위는 결단코 믿지 않았던 그에게 미래의 국모가 될 세자빈이 걸레에서 주술을 부렸다는 보고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세종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해야 할 왕실의 안방에서 대체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씁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꽃고조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세종대왕 일가를 산산조각낸 조선 왕실 최고의 막장 스캔들을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완벽한 후계자 왕세자 이양문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천재적인 두뇌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학문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모마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그 자태가 무척이나 빼어났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지성과 미모, 그리고 최고의 집안 배경까지 모두 겸비한 조선판 박보검이었다고나 할까요? 백성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성군인 아버지와 너무나도 완벽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선의 미래는 한없이 밝을 것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해 보였던 이 찬란한 왕실. 가족에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 문종의 지독한 아내 콤플렉스와 세종의 끔찍한 며느리 아군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문종이 14살이 되던 해 조선 왕실은 미래의 국모를 맞이하기 위해 조선 팔도의 명문가 규수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동궁전의 첫 번째 안주인이 된 소녀가 바로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참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완벽한 선남선녀의 결합을 축복했고 휘빈 김씨 역시 화려한 가마를 타고 걸에 들어서며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풋풋한 환상은 첫날 밤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남편 문종의 마음을 단 일알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스펙과 빛나는 외모를 가진 문종은 사실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에도 오직 책만 들여다보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자 활자 중독자였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 그리고 천재적인 학구열이 그를 쉴 틈 없는 국정의 굴레로 몰아넣은 탓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걸레의 정적이 찾아와도 아내인 휘빈 김씨의 처소에는 문종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세자빈이었지만 그녀는 넓고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만 하염없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어쩌다 동궁전에 들러도 문종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14살 아직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할 꽃다운 나이에 매일 밤 지독한 독수 공방을 견뎌야 했던 어린 세자빈의 마음속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은 자신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이 정작 다른 여인들에게는 다정하게 웃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종이 유일하게 눈길을 주는 여인들은 다름 아닌 그의 책 심부름을 하던 예쁘장하고 어린 궁녀들 효동과 덕금이었습니다. 학문에 지친 문종은 그녀들이 건네는 차를 마시며 농담을 건넸고 그 다정한 웃음소리는 얇은 창호지를 넘어 세자빈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명색이 조선의 차기 국모인 세자빈이거늘 어찌하여 저하께서는 내게 곁을 내어주지 않으시는가. 저 천하고 발칙한 궁녀년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외로움,
시아버지 세종대왕과 왕실 어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후계자 출산에 대한 숨막히는 압박감, 그리고 천한 궁녀들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어린 세자빈의 마음속에는 살기 어린 질투와 광기가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세자의 마음을 돌려보려 매일 밤 짙은 화장을 하고 고운 비단옷을 지어 입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헐떡이며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궁궐에서 절대 엄벌로 다스리는 끔찍한 금기 해서는 안 될 미신과 주술에 손을 뻗고 만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억지로라도 빼앗아오겠다는 맹목적인 광기. 그것은 화려하고 고결했던 어린 세자빈을 밤마다 저주를 일삼는 비이성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시녀들은 궐 밖을 드나들며 소름 돋는 무당의 비방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세자빈의 화려한 병풍 뒤에서는 지엄한 궁궐 안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엽기적인 흑마술이 매일 밤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감히 지엄한 궐 안에서, 그것도 국본을 잉태해야 할 세자빈이 교미하는 뱀의 기운과 남의 가죽신을 태운 가루로 세자를 홀리려 하다니. 당장 저 요망하고 끔찍한 것을 빈의 자리에서 패출시키고 궁 밖으로 내치라. 조선의 하늘이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군주였던 세종대왕. 평소 온화하고 백성을 사랑하던 그의 입에서 불호령이 편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유교적 도리와 학문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궁궐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미래의 국모가 될 세자빈이 끔찍한 미신과 저주에 빠져 차기 왕인 세자를 농락하려 했다는 사실. 조정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기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 남편의 사랑을 돌려줘. 세자빈 휘빈 김씨의 엽기적인 주술 스캔들입니다. 완벽한 조건과 눈부신 외모를 가진 남편 문종의 지독한 무관심 속에서 홀로 넓은 동궁전의 긴 밤을 치새우며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그녀의 마음을 지옥불로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 가끔씩 눈길을 주는 두 명의 예쁘장한 궁녀, 효동과 덕금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얼음장처럼 대하면서 천한 신분의 궁녀들에게는 다정하게 차를 받고 말을 건네는 남편의 모습. 그것은 이제 겨우 14살이었던 어린 세자빈의 마음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독을 퍼뜨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려한 비단옷과 고운 화장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시녀 호위를 자신의 은밀한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궁궐에서 발각될 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절대 금기시되는 비방, 즉 흑마술을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선택한 주술은 이른바 가죽신 태우기였습니다. 그년들이 신고 다니는 가죽신을 내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훔쳐오너라. 그것을 불에 까맣게 태워 고운 잿가루로 만든 뒤 저하께서 드시는 차와 술에 몰래 타서 올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 천한년들을 향한 저하의 마음이 온전히 내게로 옮겨올 것이야.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연적의 신발을 태워 그 죄를 남편의 입속으로 밀어넣는다는 발상. 사랑과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휘빈 김씨는 궁녀들의 신발 가루를 남편에게 먹인다는 참으로 엽기적이고도 소름 돋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몸속에 그 잿가루가 들어가면 궁녀들을 향하던 발길과 마음이 마법처럼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엄하고 보는 눈이 많은 걸레에서 남의 신발을 훔치고 그것을 매캐한 연기를 내며 태워 잿가루를 만든 뒤 기미 상궁들이 철저하게 검사하는 세자의 찻잔에 몰래 타는 일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조급해진 세자빈은 이내 더욱 강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주술에 손을 뻗게 됩니다. 바로 남녀의 끊어진 연을 강제로 합치게 만든다는 끔찍하고도 해괴한 비술, 압승술이었습니다. 압승술의 내용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시녀를 시켜 인적이 드문 산속을 헤매게 한 뒤 교미하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을 발견하면 그 뱀들이 흘린 정액과 체액을 깨끗한 수건으로 재빨리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기운이 잔뜩 묻은 수건을 비단 주머니에 밀어넣어 항상 자신의 속치마 속에 은밀하게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흉측한 뱀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 도망간 남편의 사랑을 마법처럼 독차지할 수 있다는 섬뜩한 민간 미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우아해야 할 조선의 세자빈이 화려한 당의와 치마폭 속에 교미하는 뱀의 체액이 묻은 헝겊, 쪼가리를 숨긴 채 핏발선 눈으로 남편의 처소를 서성이는 기괴한 나날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에서 매일같이 가죽을 태우는 수상한 냄새가 나고 시녀들이 궐 밖에서 기이한 물건들을 몰래 들여온다는 소문은 궁녀들의 입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이 불길한 소문은 담장을 넘어 시아버지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선을 다스리던 세종에게 며느리의 이러한 해괴망측한 행태는 단순한 투기나 질투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리학적 질서와 왕실의 뼈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폐륜이자 국가의 대통을 이을 세자를 흑마술로 저주한 명백한 대역 범죄였습니다. 즉각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관과 상궁들이 세자빈의 처소를 샅샅이 뒤진 끝에 가죽신을 태운 새까만 잿가루와 교미하는 뱀의 체액이 묻은 흉측한 수건 등 끔찍한 증거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뺌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 앞에서 며느리의 엽기적인 추술 행각은 낱낱이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왕실의 채통을 짓밟고 국본을 농락한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를 즉각 빈의 자리에서 패출시켜 평민으로 강등한 뒤 차가운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입궁한 지 불과 2년 남짓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로움이 낳은 광기에 휩싸였던 어린 세자빈의 참으로 씁쓸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왕실은 발칵 뒤집혔고 세종과 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때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술에 미쳐 쫓겨난 이 첫 번째 며느리의 스캔들은 앞으로 동궁전에서 벌어질 기막힌 막장 드라마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쫓겨난 휘빈 김씨를 대신해 세종이 뼈를 깎는 고심 끝에 새로 들인 두 번째 세자빈 그녀는 뱀의 체액 따위는 오히려 애교로 보일 만큼 조선 궁궐을 뿌리째 발칵 뒤집어 놓을 전대미문의 잔혹하고 파격적인 스캔들을 몰고 올 참이었습니다. 뭐라? 세자빈이 회임을 하였다가 이불 속에 아이를 유산하였단 말이냐? 헌데 어찌하여 내 의원의 어이들은 그 끔찍한 사실을 지금껏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조선의 심장, 편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 세종대왕의 진노한 목소리가 동궁전을 뒤흔들고 어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려 성심을 다해 죄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통을 이을 원손이 그것도 궐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유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지만 피 묻은 이불을 부여잡고 통곡해야 할 세자빈의 처소에는 비통함 대신 알 수 없는 기괴한 술냄새만이 진동하고 곁을 지키는 궁녀들은 슬픔보다는 지독한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동궁전의 은밀한 안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끔찍한 막장극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서글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술과 매질 그리고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얼룩진 두 번째 며느리의 반란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주술 스캔들로 비참하게 쫓아낸 세종대왕. 그는 자신의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고자 절치부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조선의 국모로서 흠잡을 데 없는 가문과 품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며느리를 드리겠다며 그야말로 조선 팔도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후보를 거르고 걸러 심사숙고 끝에 맞이한 두 번째 세자빈이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새로 들어온 참하고 단아한 며느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동궁전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고
귀한 원손을 안겨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야속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인 왕세자 문종에게 있었습니다. 문종은 두 번째 아내에게도 철저히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종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조선판 박보검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의 워커홀릭이자 활자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학문에 매진하거나 성군 세종을 도와 복잡한 국정을 돌보느라 밤낮 없이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그가 숨을 돌리며 발길을 향하는 곳조차 세자빈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문종의 마음은 세자빈보다 신분이 낮은 후궁권 시운날의 현덕왕후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자빈은 매일 밤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남편이 찾아와 주기만을 문지방이 닳도록 기다렸지만 남편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자신의 처소를 지나쳐 후궁권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권 씨가 먼저 문종의 아이를 임신하여 무사히 딸을 출산하기까지 하자 명색이 내명부의 차기 수장인 세자빈, 순빈 봉 씨의 체면과 자존심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 바닥을 치고 맙니다. 내명부의 으뜸인 빈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엇하는가. 지아비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매일 밤 차가운 방구석을 지켜야 하는 이 화려하고 넓은 처소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전임자인 휘빈 김 씨가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다 못해 주술과 미신에 빠져 미쳐버렸다면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 씨는 화병과 굴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극도의 스트레스에 갇힌 그녀가 선택한 도피처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가장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야 할 조선의 세자빈이 대낮부터 방구석에 틀어박혀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달래려 몰래 홀짝이던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주량은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급기야 세자빈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그만 잔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아예 커다란 사발에 술을 가득 부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마셨다고 합니다. 궁궐의 법도를 수호해야 할 며느리가 항상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인사불성이 되어 걸레를 비틀거리는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술 기운이 오르면 그녀의 억눌렸던 분노와 열등감이 끔찍한 폭력성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처소는 곧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심기를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혹은 남편이 곁에 오지 않는 분풀이를 하기 위해 곁에 있던 죄 없는 시녀와 궁녀들을 엎드려 놓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궁녀들은 세자빈의 매서운 눈빛만 봐도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며 태평성대를 열어가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며느리의 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핏빛 폭력이 난무하는 끔찍한 모순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행은 단지 술을 마시고 아랫사람을 때리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애정과 시아버지의 관심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끌어오기 위해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무리수를 던집니다. 바로 온 왕실을 상대로 한 상상임신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빈 봉 씨는 자신이 드디어 세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권례에 퍼뜨렸습니다. 며느리들의 연이은 불화로 골머리를 앓던 세종대왕은 이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귀한 원손을 잉태한 며느리를 위해 온갖 진귀한 보약과 식재료, 화려한 비단과 선물들이 동궁전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상궁과 궁녀들은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세자빈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권례의 따뜻한 관심과 남편의 다정한 위로. 순빈 봉 씨는 그 달콤한 허상에 취해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다리 찼지만 세자빈의 배는 조금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내유원 어이들의 진맥 요구를 매번 억지로 피해가던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폐출을 넘어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 대역죄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순빈 봉씨는 결국 더욱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자신의 속옷과 이불에 짐승의 피인지 알 수 없는 붉은 피를 묻힌 뒤 거리 떠나가라 통곡하며 외친 것입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가 그만 하혈을 하여 핏덩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내 뱃속의 귀한 아기씨가 그만 이불 속에서 핏덩이가 되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설프고도 끔찍한 연극은 내의원 어이들의 정밀한 진맥과 샅샅이 뒤진 흔적 조사로 단번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임신은커녕 유산의 흔적조차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관심과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조선의 대통을 이을 원손의 목숨을 담보로 버린 이 처절하고도 엽기적인 사기극. 보통의 왕조였다면 당장 사약을 내리거나 패서인하여 내쫓고도 남을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소 원칙을 중시하던 성군 세종은 이 엄청난 범죄마저 무거운 탄식과 함께 한번 눈 감아주고 맙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번째 며느리마저 내쫓는다는 것은 왕실의 체면과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엄히 꾸짖고 타일러 어떻게든 사람을 고쳐 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이 너그럽고도 뼈아픈 오판은 훗날 궁궐을 뿌리째 뒤흔들고 동궁전의 문짝을 날려버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키우는 무서운 불씨가 되고 맙니다. 남편의 무관심을 술과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나마 채워보려 했던 두 번째 며느리. 그녀의 억눌린 욕망은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은밀하고도 기괴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소쌍아, 감히 내가 나를 두고 다른 궁녀년과 배를 맞춘 사실을 모를 줄 알았더냐. 당장 저 요망한 것들을 끌어내어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쳐라. 내 기어이 전현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동궁전 한가운데서 내명부의 으뜸이자 조선의 차기 국모가 될 세자빈이 대낮부터 술에 만취한 채 머리를 산발하고 악을 씁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두 명의 앳된 궁녀가 옷고름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엄한 왕실의 법도와 채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 치명적인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궁궐 한복판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세자빈의 광기 어린 모습. 도대체 이 화려한 동궁전 안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나쁘끄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버님, 남편 대신 여자가 좋습니다. 세자빈의 금지된 동성애 스캔들입니다. 어설픈 상상 임신 자작극마저 시아버지 세종대왕의 묵인으로 조용히 덮어졌지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소동을 겪고도 남편 문종은 여전히 책과 후궁들만 찾았고 빈 껍데기뿐인 세자빈의 넓고 화려한 처소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지독한 냉기와 술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극도의 외로움, 남편을 향한 짙은 배신감,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그녀의 텅 빈 시선은 결국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선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끝내 얻지 못한 사랑과 온기를 엉뚱하게도 자신을 모시던 궁녀들에게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고조의 지난번 영상이었던 궁녀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생 왕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담장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궁녀들이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본능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짝을 지어 부부의 연을 맺었던 은밀하고도 서글픈 풍습, 대식. 궁궐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궁녀들끼리만 몰래 쉬쉬하며 행해지던 그 기형적인 욕망의 불씨가 놀랍게도 조선에서 가장 높고 고귀해야 할 차기 국모 세자빈의 안방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빈 봉씨의 타겟이 된 것은 소쌍이라는 이름의 아리따운 궁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자빈은 매일 밤 소쌍을 자신의 은밀한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발을 드는 다른 시녀들을 모두 방 밖으로 물린 채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 기괴한 부부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은 한 이불 속에서 궁녀 소쌍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마치 자신이 사내가 된 것처럼 여인인 소쌍을 희롱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하께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니 너라도 내 곁에서 나를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 곁을 떠나면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애정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남편에게 버림받고 궁궐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세자빈이 유일하게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신분이 낮은 궁녀를 힘으로 짓누르며 억지로 짜낸 온기에 집착하는 처절하고도 일그러진 몸부림이었습니다. 동궁전의 가장 깊은 밀실에서 조선의 유교적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자빈과 궁녀의 기괴한 동성애 행각이 매일 밤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하고 금지된 장난은 머지않아 피비린내 나는 막장 치정극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실 소상에게는 세자빈의 눈에 띄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나누던 단지라는 이름의 궁녀 연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개 궁녀들 사이의 애틋한 사랑에 조선의 세자빈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무기 삼아 강제로 끼어들어 끔찍한 삼각관계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세자빈의 도를 넘는 집착과 비정상적인 요구를 견디다 못한 소상은 세자빈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밤마다 몰래 빠져나가 원래 연인인 단지와 애틋한 밤을 보냈습니다. 소상의 마음은 강압적인 권력자인 세자빈이 아니라 자신과 처지가 같은 단지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길었던 이들의 미래는 순빈 봉씨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소상이 다른 궁녀와 배를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순빈 봉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남편 문종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한낱 궁녀 따위에게마저 버림받고 기만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지독한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배신감과 질투심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그녀는 대낮부터 독주를 미친 듯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소상과 단지를 동궁전 앞마당으로 끌어내라고 패악을 부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세자빈은 직접 매를 들고 두 궁녀의 옷고름이 다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혹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세 여자의 끔찍한 치정. 폭행 사건이 다름 아닌 훗날 조선을 이끌어갈 동궁전 한복판에서 그것도 세자빈의 주도하에 벌어진 것입니다. 세자빈의 찢어질 듯한 괴성과 궁녀들의 비명소리는 동궁전의 높은 담장을 넘어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시아버지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꽂히고 맙니다. 며느리의 끝없는 기행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세종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소상과 단지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궁녀들을 모두 잡아들여 친히 국문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매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궁녀 소상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은 그야말로 조선 팔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빈 마마께서 소인의 옷을 반쯤 벗기고 강제로 곁에 눕혀 사내와 여인처럼 교접하며 밤새도록 희롱하셨사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적힌 이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자백.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세종대왕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왕실의 체면을 이유로 덮어둘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근간인 유교적 윤리를 정면으로 박살낸 이 전대미문의 동성애 치정 스캔들 앞에서 결국 세종은 두 번째 며느리마저 패출시켜 평민으로 강등하라는 뼈아픈 어명을 내리고 맙니다. 가죽신을 태우며 주술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첫 번째 며느리에 이어 술과 폭력 그리고 궁녀와의 엽기적인 동성애라는 극단적인 파멸을 맞이한 두 번째 며느리.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과 숨막히는 궁궐의 억압이 빚어낸 이 끔찍한 비극은 세종과 문종, 부자에게 씻을 수 없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긴 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스캔들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전하, 동궁전의 권씨 마마께서 기어이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갓 태어난 원손 아기씨만을 이 차가운 걸레에 홀로 남겨두신 채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사옵니다. 조선의 하늘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종의 귓가를 때리는 늙은 상궁의 애통한 통곡 소리. 두 번의 끔찍하고도 엽기적인 며느리 스캔들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세 번째로 맞이한 세자빈마저 그토록 온 왕실이 고대하던 아들을 낳자마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잔혹한 비극의 순간입니다. 갓 태어난 원손의 힘찬 울음소리와 어미를 잃은 동궁전의 비통한 곡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이며
궁궐의 방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그리고 이 죽음이 훗날 조선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슬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왕관의 무게가 낳은 창극 그리고 조선을 피로 물들인 나비 효과입니다. 두 번이나 며느리를 궁 밖으로 쫓아내는 초유의 사태. 왕실의 권위와 체면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고 시아버지 세종대왕과 남편 문종은 여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와 불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궐 밖에서 양반집 규수라는 명목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여인을 동궁전에 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고민 끝에 이미 문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조용히 지내며 딸까지 낳아 그 성품이 검증된 권씨를 세 번째 세자빈으로 정격 승격시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단종의 어머니가 되는 현덕왕후입니다. 화려하고 탐욕스러웠던 앞선 두 여인들과 달리 권씨는 권력에 욕심이 없었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문종의 지독한 무관심과 차가운 동궁전의 공기 속에서도 사랑을 구걸하며 미쳐가는 대신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왕실이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던 완벽한 적장자 훗날의 단종을 낳게 됩니다. 아, 드디어 하늘이 우리 조선을 굽어 살피셨구나. 이제야 이 지독한 먹구름이 걷히고 동궁전에도 따뜻한 볕이 드는구나. 오랜만에 궁궐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문종의 얼굴에도 드디어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궁전에 내린 지독한 저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원손을 낳은 기쁨도 잠시 산모인 권씨는 심각한 산후병과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온갖 귀한 약재를 다려 바쳤지만 권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다 이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권씨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원손을 낳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주술과 뱀의 체액에 빠져 쫓겨난 첫 번째 며느리, 술과 폭력 그리고 궁녀와의 동성애에 미쳐 패출된 두 번째 며느리,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자마자 죽어버린 세 번째 며느리까지. 이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 앞에서 천재 군주 문종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라는 존재 자체의 지독한 환멸과 공포를 느꼈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는 훗날 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5대 왕위에 오른 후에도 평생토록 단 한 명의 왕비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조선의 교태 전왕비의 처소는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갔고 문종은 홀로 쓸쓸히 국정을 돌보다 아버지 세종처럼 위대한 업적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 재위 2년 만에 일찍 단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조선 역사를 피바다로 몰아넣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버지는 일찍 병사해버린 어린 소년 왕 단종. 하지만 진짜 비극은 단종이 고아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실 내에 어린 단종을 지켜줄 힘 있는 어른, 즉 왕실의 큰어른인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에서 왕이 너무 어려 국정을 돌볼 수 없을 때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비가 발을 치고 그 뒤에 앉아 정치를 대신하는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며느리 스캔들의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 새장가를 들지 않아 왕비가 없었고 세종의 아내였던 소원왕후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단종의 뒤에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가 단종을 지켜줄 강력한 외척 세력이 권례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패막이 하나 없이 홀로 덩그러니 차가운 용상에 앉은 12살의 가여운 소년왕.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야신가, 숙부, 수양대 군세조의 눈에 이 텅 빈 내명부와 고립된 조카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마치 늑대 무리 앞에 던져진 핏덩이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이 거대한 정치적 공백을 틈타 무자비한 철퇴를 휘둘렀고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을 도륙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처참하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차디찬 영월로 유배를 떠나 10대의 어린 나이에 목의 사약과 사약을 번갈아 받으며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씨앗은 과연 어디서부터 싹튼 것일까요? 수양대군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종이라는 한 남자가 아내들에게 유독 무심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선의 국모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타이틀, 뼈를 깎는 왕실의 엄격한 법도, 그리고 완벽한 후계자 생산이라는 숨막히는 압박감. 가장 화려하고 고귀해 보였던 동궁전은 사실 14살 어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감옥 속에서 누구는 미신에 빠져 괴물이 되었고, 누구는 술과 동성애에 미쳐 파멸했으며, 누구는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버티다 쓸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한 맺힌 피눈물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조선 왕조의 가장 끔찍한 골육 상징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하지만 그 위대한 치적과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정작 아들의 가정사는 지켜내지 못한 채 며느리들의 피눈물과 광기를 묵인해야만 했던, 그리고 훗날 손자의 비참한 죽음까지 초래하고 만 왕실의 지독히도 쓸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가장 완벽했던 성군의 가족사는 이토록 잔인하고도 씁쓸한 상흔을 조선 역사에 깊게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꽃고조가 야심차게 준비한 조선판 사랑과 전쟁. 세종대왕 며느리들의 엽기적인 주술 스캔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중궁궐 가장 완벽해 보였던 왕실 가족의 숨겨진 막장 드라마, 흥미롭게 보셨나요? 마마, 이 부적을 태워 드시지 않으면 세자 저하께서 단명하실 것이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엄격한 유교 국가였던 조선. 그런데 그 지엄한 궁궐 가장 깊은 곳, 교태전 안방에서 기괴한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실 여인들의 벼랑 끝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내명부를 쥐고 흔들고 급기야 나라의 국고까지 탕진하게 만든 조선판 가스라이팅 사기극. 다음 시간에는 왕비를 홀린 사이비 조선 왕실을 가스라이팅한 무당들의 실체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몰입감 넘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은밀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꽃고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